네. 자, 잘 됩니까? 오케이. 이 IPR이죠. 이번엔 이제 IPR인데 조금 테크니컬하고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조금 사전에 그 기본 지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걸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그 윤곽이라 그럴까 이걸 한번 잡아보는 걸로 일단 좀 해봅시다. 이 TRIPS 어그리먼트가 있죠. WTO에. TRIPS 어그리먼트는 교역 관련 트레이드 릴레이티드 이렇게 돼 있죠. TR이 트레이드 릴레이티드죠. IPR. 그래서 교역 관련 분야만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자체가 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 굉장히 그 완결적인 협정이 아니에요. 그런 완결적인 협정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별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선행 협정들도 이미 있었고, 그래서 페리스 컨벤션이라든지 버런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렇게 산업 관련 지적재산권은 이제 페리스 컨벤션 체제로 가고, 저작권 쪽, 예술 쪽 이런 쪽은 이제 버런 컨벤션 체제로 이렇게 가는 협정이 이미 있었고, 그게 상당히 그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깊게 공부할 사람은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존의 협정과 조금 협정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조금 이렇게 교역 관련된 규범을 조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하에 트립스가 이렇게 얄팍하게 등장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 트립스 협정이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그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 게트 자체가 그거를 커버했기 때문에 어, 게트 20조에 게트 20조의 그 일반적 예외 조항의 D호를 보면 그 협정의 규정과 위반되지 않는 어떤 국내법이 있는데, 그죠? 여기 Laws and Regulations 뭔가가 있는데 그 협정의 그 내용과 이렇게 위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법 자체는 차별적이지 않고 뭐 시장 접근 자체를 뭐 억제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이렇게 시큐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각종의 그 이 매조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매조들이 이 협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 법 자체는 위반되지 않는데 법을 집행하기 위한 매조들이 뭐 차별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고 급하니까 어떤 나라의 제품을 먼저 두드러 팰 수도 있고 시장 접근 자체를 제한하면서 뭐 수입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매조는 그런 매조가 있는데 그런 매저가 어떤 그 아비트러리 하지 않고 뭐 나름대로의 타당한 그 차별화의 이유가 있다면은 일반적인 예외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예로 이 DO 자체가 들고 있는 게 여기 패턴트라든지 그 트레이드마크라든지 카피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디셉티브 프랙티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렇게 규율하기 위한 그 조치들이 그 게트의 일반적인 규율의 예외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이렇게 교역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이거죠.
하나 예외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가 이렇게 국내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물론 이렇게 많은 조치들이 뭐 페리스 컨벤션이나 베른 컨벤션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조치일 수도 있죠. 제너럴 익셉션의 형태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데 불구했는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탄생한 트립스 협정 속에 이게 하나의 별도의 커다란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의 그 다자교역 체제의 하나의 그 익셉션이 아니고 하나의 substantive obligation 형태로 이렇게 코디파이 됐다. 그게 트립스 협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상품 교역에 관한 다자협정, 서비스 교역에 관한 다자협정, 세 번째로 교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제 다자협정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세 번째 캐테고리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하나의 substantive obligation 형태로 elaborate 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디스크립션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포지티브 디스크립션의 대상이 된 거죠. 이렇게 커다란 세 번째 캐테고리 이렇게 들어갔죠. 우리가 뭐 지적재산권 그러면은 IPR이 뭐냐 그에 대한 뭐 그 정확한 정의를 사실은 트립스 협정 자체도 내리지 않고 있고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와이포 컨벤션이라는 데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literary artistic scientific works가 지식재산권이다. 그렇죠? 주로 이런 건 뭐 저작권이라든지 scientific works면 패턴트도 될 수 있죠. performance of performing artist, phonogram and broadcast. 이게 주로 저작 인저권이라고 그러죠. 어떤 퍼포먼스 자체를 이렇게 레코딩하고 포노그램 형태로 브로드캐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저작 인재권 형태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인정되어 왔고 invention in all field of human endeavor 이건 주로 패턴트에 해당되겠죠. scientific discoveries 이것도 뭐 패턴트가 될 수 있고 또는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industrial design 디자인권이고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commercial names and design 이건 이제 트레이드마크로 상표권으로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부당 경쟁 방지 취재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 왔고 이런 걸 우리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와이포라는 그 저작권 관련 다자 조약 기구가 있죠 이미.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그 전체적인 저작권에 관한 이제 보호를 목적으로 그게 이렇게 조약화되고 있고 우리가 그 트립스 협정이나 우리 FTA에 들어가 있는 그 IPR 챕터는 그 중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조약 관련 측면을 이렇게 어떻게 규율하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규율하는 거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은 와이퍼 트리가 상당히 그 코디파이를 많이 시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협정에 들어와 있는 이 저작권 보호 체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교역의 원칙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 왔는데 비차별 대우 원칙도 있고 시장 개방 원칙도 있고 뭐 공정무역 최소 기준 대우 원칙 이런 것들을 배워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원칙에 주로 해당되느냐 하는 걸 한번 캐테고라이제이션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일단 non-discrimination 측면에도 이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미니멈 스탠다드 측면이에요. 그래서 TRIPS나 FTA의 IPR 규정은 이 non-discrimination은 이제 바탕으로 깔고 이 미니멈 스탠다드를 이렇게 그 많이 또는 세게 규율하는 그 FTA는 이제 높은 수준의 IPR 프로텍션을 추구하는 협정이고 미니멈 스탠다드를 뭐 빈약하게 적게 규정하는 것들은 낮은 수준의 IPR 보호 체제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IPR 보호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를 그 평가할 때 FTA가 이 미니멈 스탠다드를 높게 수립하느냐 낮게 수립하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MFN이나 NT 이런 것들은 non-discrimination 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테립을 어떻게 하고 뭐 QR은 금지시키고, 그죠? State Trade Enterprise는 뭐 디스플린하고 이런 것들은 오픈 마켓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거죠. 시장을 개방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무역 구제 제도를 뭐 남용하지 마라, 뭐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하면서 해라, 과도하게 상계 조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그 공정무역 그 페어 컴피티션을 그 위한 하나의 그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페어 컴피티션 프린시플에 이렇게 들어가죠. SPS나 TBT 협정은 뭐 과학적 근거가 없이는 위생 관련 규제를 하지 말아라. 필요한 정도까지만 그 위생 규제를 하고 기술 장벽에 대한 규제를 해야지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런 위생 규제 자체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라.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니멈 스탠다드죠. 왜냐하면 차별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별하지 않아요. 외국 제품과 국내 제품을 차별하지 않아도 과학적 근거 없이 어떤 규제를 하면 미니멈 스탠다드 룰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를 닫는 것도 아니에요. 열어놨는데 위생 규제와 그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과도하게 괴롭히고 장사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는 역시 그 미니멈 스탠다드 룰에 걸리기 때문에 오픈 마켓 프린시플과 중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페어 컴피티션적인 측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미니멈 스탠다드 룰이라고 부르는 거고, 최소한도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위생 규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최소한도의 그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서 어떤 그 기술 장벽을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미니멈한 스탠다드를 준수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차별 조치라든지 무슨 시장 개방에 뭐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sanitary regulation과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측면에서는 이 미니멈 스탠다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딱 깔려 있다 하는 건데, 역시 그 TRIPS 에어리어도 어떤 그 미니멈 스탠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스탠다드를 일단 충족시킨 다음에 무슨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규율하는 건 좋은데,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미니멈 스탠다드 채우지 않으면서 차별 조치, 뭐 시장 개방 이런 거 논의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그 국제 공통의 어떤 미니멈 스탠다드를 세팅하려는 노력, 이게 트립스 어그리먼트고 FTA의 그 IPR 챕터다. 그 미니멈 스탠다드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하이 레벨의 IPR 프로텍션을 규정하고 있는 FTA이고, 미니멈 스탠다드가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그 반대다. 그런 얘기죠. 지금 시간에 살펴보는 거는 요 맨 위에 있는 요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그 빨간 부분에 그 벽돌을 놓는 작업이고, 물론 non-discrimination의 그 룰에 어떤 기반을 두고는 있긴 해요. 시작은 두 가지 다 이렇게 중복이 돼 있죠.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웠던 거는 중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non-discrimination 룰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트립스 협정 3조나 이런 데 보면은 내셔널 트리트먼트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IPR 보호 관련해서 자국민에 부여하고 있는 트리트먼트보다 그 타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트리트먼트가 less favorable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종 IPR을 이렇게 보호할 때 자국민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그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외국
IPR 홀더에게 부여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니까. 하지만 이제 상품 분야나 서비스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익셉션이, 빌트인 익셉션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익셉션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파리스 협정이나 버른 컨벤션이나 롬 컨벤션이나 그 인테그레이드 서큐트에 관한 롬 컨벤션이나 이런 그 관련 IPR 협정 자체 내에 내국민 대우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고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이미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자 협정 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차별 조치, 정당한 차별 조치 이런 것 자체는 그걸 불법화하면은 트리스 협정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빌트인 pre-existing exception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차별 조치 이외에 새로운 차별 조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식으로 협정 체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또 예외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그런 예외들을 보면 뭐 밑에 이렇게 보면은 번 컨벤션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50년간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그죠?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보호를 하는데 이게 그 저작물의 그 원산지국에서 그 픽스하고 있는 텀, 그죠? 텀을 이렇게 shall not exceed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는 30년만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50년간 보호하자고 그 버른 컨벤션 회원국들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나라가 30년만 보호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30년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예외적인 걸 이렇게 둔 거죠. 무조건적인 내국민 대우 보호가 아니고 일종의 그 조건적인 거죠. 제가 조건 보호하면 나도 조건 보호할래 이런 얘기죠. 상호주의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처벌 대우 원칙은 상호주의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미니멈 스탠다드를 세팅한 건데 50년이면 50년. 또는 차별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 번 컨벤션에 이런 데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50년간 보호를 하는데 어떤 나라가 30년을 고집하면은 그 나라가 보호하는 만큼만 우리가 그 나라 저작권에 대해서 해준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일반적인 비차별대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예외로 한 상황에서 그 전제 하에서 비차별대 원칙을 이렇게 구성해 놨죠. 주로 이런 예외들이 주로 상호주의 개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FN 원칙이 우리가 뭔지 또 알죠. 이 협정에 들어오지 않은 나라, 그렇죠? 협정의 비회원국까지 포함해서 any other country니까 여기, 그렇죠? any other country니까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어떤 다른 나라의 그 부여하는 그 특권을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이렇게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최애국 대우 원칙을 이렇게 일반화했다. 그로부터 예외되는 사유들을 뭐 judicial assistance나 뭐 law enforcement는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차별 그런 거는 예외로 했고, 번 컨벤션에 또 롬 컨벤션에 있는 예외, 그다음에 right of performer, 포노그램, 브로드캐스팅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죠. 저작 인접권 관련해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경우 또 예외를 했고, 그다음에 WTO 협정이 그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그 엔터 인터 포스한 국제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체국 대우 위반 사항 이런 것들 하나 예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WTO의 트립스 협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FTA를 맺어서 WTO 회원국 중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이렇게 FTA를 맺어서 미니멈 스탠다드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WTO보다 높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WTO에서 정한 그 상호 간의 트리트먼트보다 좀 더 강화된 트리트먼트를 서로 이렇게 취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FTA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참여하지 않은 나라의 IPR 홀더들은 참여한 나라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IPR 관련해서 프로텍션에 관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자기들끼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참여하지 않은 나라의 IPR에 대해서는 WTO 수준의,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트립스 상태의 그 보호를 이렇게 제공하게 된다면, 그 WTO 협정 트립스 아티클 4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MFN 원칙을 위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WTO 협정 자체가 MFN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IPR에 대해서도 FTA를 맺어서 IPR 챕터를 만들고 여기서 WTO 플러스적인 보호를 제공하게 되면 그게 WTO 협정 자체에 위반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지적재산권 분야는 IPR 관련 그 WTO 플러스적인 기여를 할 수 없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상품 분야나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게트 24조와 게츠도 5조 자체에서 어떤 그 리저널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어떤 substantial all the trade를 서로 자유화하도록 하면서 상호 간에 그런 특혜를 주고받는 거, 그런 거는 예외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분야, 서비스 분야의 어떤 FTA를 맺어서 서로 간에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서비스 관련 교역을 자유화시키는 것은 게트나 게츠 자체가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FN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IPR 관련해서 WTO 플러스적인 어떤 그 보호를 FTA 국가들끼리만 이렇게 쉐어한다. 그렇게 되면은 트립스 협정 자체에 그런 그 리저널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예외가 된다. 그런 조항이 없어요. 게트 24조나 게츠 5조와 같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단지 그 트립스 협정이 갖고 있는 그 조항은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게 MFN 위반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위반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뭐 TPP에 뭐 상당히 그 선진적인 IPR 챕터를 보기 전에 모든 FTA는 IPR 챕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뭐 WTO TRIPS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려면 뭐하러 그걸 맺겠어요? 좀 더 그 강화된 보호를 규정하게 되는데 그게 WTO 협정 자체가 위반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반되지 않겠어요? 오늘 발표하기로 한 우리 고하라 씨죠?
예,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위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립스 협정 자체가 이제 최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립스 네. 협정상의 보호 수준을 더 뛰어넘게 더 강화된 보호를 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화된 보호를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MFN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와 하여튼 동일한 대우를 쉐어해야만 모든 WTO 회원국이 쉐어해야만 된다고 돼 있잖아요. FTA 회원국끼리만 별도의 보호 체제를 만드는 게 이 조항과 충돌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조항과의 충돌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돌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4조 위반이기 때문에. 한미 FTA도 위반이고 한미 FTA의 IPR 챕터도 트립스 4조 위반이고 TPP IPR 챕터도 여기 트립스 4조 위반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맺은 나라들이 WTO 회원국들인데 그 FTA가 WTO에 우선해요? 우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WTO에 제소당하면 WTO 협정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 있죠. 아. 근데 FTA가 양자 협정인데 다자 협정이 우선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상품 분야나 서비스 분야는 그 자체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맺은 FTA는 정당화하다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데 트리스 협정에는 그냥 MFN 조항이 딱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FTA의 예외 조항도 없고 그래요. 이거 하나 딱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조항 하나도 없어요. 이거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아, 위반이에요, 위반. 응? 여기 그 빨간색으로 자꾸 안 되네. 음. 여기 분명히 에, 모든 WTO 멤버에 대해서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쉐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IPR의 그 보호 수준을 일부 국가들끼리만 강화하면 안 돼요. 그 WTO 모든 회원국 간에 그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게끔 그렇게 IPR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FTA를 맺든 뭐 양자 간에 뭐 합의를 하든 상관없이 하여튼 간에 지들끼리만 뭔가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만 그렇게 강화해 주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픈 리저널리즘 형태로 IPR 관련 그 FTA를 맺을 수는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맺는데 한국과 미국의 IPR만 이렇게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이 모든 WTO 회원국에 돌아가게끔 한미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오픈 리저널리즘적으로 합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항이 위반되지 않겠죠. 한미 FTA 챕터 내에 IPR을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거는 미국 IPR, 한국 IPR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WTO 회원국의 IPR은 똑같이 강화된 보호 수준으로 서로 체제를 업그레이드 해라. 그렇게 합의하면은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강화된 WTO 플러스적인 합의를 FTA로 하면서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픈 리저널리즘적인 합의를 하면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제3국이 말이야 FTA에 참여하지도 않은 나라들 혜택을 같이 받아버리니까 프리라이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양자협정에서 그렇게 합의하는 적은 없죠.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에 과실이 돌아가게끔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자 그냥 합의를 하는데 그게 다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국내법적으로 구현할 때 국내법적으로 구현할 때 이렇게 양자적으로만 그 뭐 IPR 보호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면 안 되고 협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오픈 리저널리즘 쪽으로 만들어서 저작권 보호는 50년이 아니고 뭐 70년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미국 저작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저작권을 그냥 일반적으로 70년을 보호하는 걸로 딱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국내적으로 구현하면 또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 저작권은 70년, FTA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나라는 이제 WTO 협정에 의해서 50년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은 이 트립스 협정 자체에 충돌이 발생하는 형태로 이렇게 FTA를 체결하고 그걸 집행한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가 이제 WTO에 제소를 해요. 쟤들은 그 NFN도 지키지 않은 형태로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제소를 하면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죠? WTO 협정 자체 내에서 그걸 정당화시켜줘야 되는데 한미 FTA를 끌어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WTO 협정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현실과 이론이 충돌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NFN의 예외 자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 A를 보면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를 맺었는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차별 그거는 하나의 그 exception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FTA라는 것도 하나의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judicial assistance나 law enforcement에 관한 뭐 general nature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해당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FTA는 IPR 챕터가 이 judicial assistance나 law enforcement에 관한 general nature를 담고 있는 조항이고 그게 WTO보다 플러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라면 요 A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사법 공조라든지 한미 간의 사법 공조를 IPR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 그 중에서 IPR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로. 들어가는 내용대로 뭐 한 조항이 한미 FTA 챕터, IPR 챕터 내에 뭐 들어가 있다. 그런 거는 요 AA에서 한미 간에만 강화시켜도 차별 조치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A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뭐 IPR 챕터에 규정하고 있는 많은 조항들이 사실은 이런 사법 공조나 이런 데 제한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A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차별은 사실은 몇 개 안 될 수 있어요. B는 기존의 버른 컨벤션에 로만 컨벤션에 있는 차별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고, C는 그 저작 인접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저작 인접권에 관해서 한미 간에 뭐 좀 WTO 플러스적으로 강화시키자 하는 내용은 CA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TPP에도 저작 인접권에 관련해서 뭐 보호를 서로 TPP 형국끼리 강화시키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 CA에서 MFN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작 인접권 관련해서는 FTA와 WTO의 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C는 이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저작 인접권은 하나의 그 가지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그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D로 가서, D도 뭔가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WTO의 발효 이전에 이미 앤터니 폴스한 그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차별을 말하는 거니까, 그 발효 시점이 WTO 이전에 체결된 FTA, WTO가 출범하기 이전에 체결된 FTA 상의 IPR 관련 차별 조치들은 전부 한꺼번에 DA에서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WTO가 출범하기 이전에 맺은 FTA는 몽탕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고 DA에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나프타라든지 이런 건 WTO 이전에 출범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있어요. WTO 이후에 앤터니 폴스한 FTA 상의 이제 그 차별은 어떻게 되느냐, MFN 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 저작 인접권 관련은 C가 있으니까 됐고 정당화될 수 있고, 사법 공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이 좀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이제 AA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커버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오픈 리저널리즘 쪽으로 규정을 아예 하든지 아니면 집행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차별을 당하는 나라가 뭐 클레임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클레임을 당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서 이제 방어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TA를 맺을 때 마치 다른 부분에 대한 합의처럼 마음 놓고 뭐 이렇게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도 뭐 이렇게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막 규정을 만발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야와 달리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는 그 MFN 조항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FTA의 어떤 이유로 그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취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집행할 때는 상대국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픈 리저널리즘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구나. 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질서하면 우리나라가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면은 그 나라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일반적으로 부여하도록 집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WTO 플러스적인 보호를 규정할 준비가 돼 있으면 과감하게 그걸 규정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협상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질문 없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이렇게 그 IPR 관련 이렇게 다자적으로 정한 게 트립스인데,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게 by definition 그거보다 더 extensive protection을 제공하는 거는 오케이죠.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개념 자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한 스탠다드가 최하 조건이라는 얘기지 최상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각국이 알아서 뭐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거는 괜찮다. 그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그런데 MFN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나라 간에 차별을 하지 말고, 그죠? 더 높은 보호 수준을 모든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하는 거는 괜찮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 간에 차별을 하면서까지 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조항은 하나의 의무고 MFN 조항도 별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준수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MFN 조항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죠. 우선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멀 스탠다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개 그 다른 그 의무들은 대개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미니멈 스탠다드의 특성은 이 포지티브 측면을 기준합니다. 어떤 그 포지티브한 스탠다드를 정해서 그 최소 조건은 좀 충족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죠. 카피라이트의 경우는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카피라이트를 보호해라. 그런 얘기고 저자가 사후 50년간은 보호해라. 최소한 그 얘기죠. 어. 그 요즘에는 이제 50년이 좀 짧다. 왜냐하면은 50년이라는 게 이제 두 세대에 걸친 게 50년 아니에요? 한 세대 차이가 한 20년, 25년 정도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한 25년 차이 나고 요즘엔 더 차이 나나? 요즘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뭐 결혼도 늦게 하나? 그래서 요즘에는 두 세대 차이가 70년이다.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50년 보호가 아니고 뭐 70년 보호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FTA나 이런 걸 통해서 50년보다는 좀 강화된 70년 보호 체제로 많이 규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교수인데 책을 쓰는데 그 내 아들과 뭐 내 딸과 뭐 제가 손주가 있는데 그죠? 손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책을 쓰면은 뭐 인세를 받는데 최소한 그 베네핏이 내 손주까지는 돌아가겠군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책을 열심히 쓸 이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세대니까 최소한 50년간은 보호해줘야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을 이렇게 창출할 이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오래 사니까 두 세대가 한 70년 되니까 70년간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70년 보호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간에 미니멈 스탠다드를 정하는 거죠. 트레이드마크는 최소한 7년간을 보호해 줍니다.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면 사용을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 요건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그 어떤 거를 트레이드마크의 보호 대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호 대상이냐 아니면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것들도 만질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이런 것까지도 보호해 줘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고 어떤
유명 상표의 경우 워낙 그 상표가 이제 유명해져서 코카콜라 이런 거, 아우디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상표를 이용해서 뭔가 그 악용해서 어떤 사람이 훔쳐서 거기다 붙이면은 자기 제품에 붙이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유명한 제품은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멜로 마크는 좀 더 강화된 보호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크보다 멜로 마크에 대한 미니멈 스탠다드는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디자인의 경우도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떤 지리적인 명칭이 하나의 고유의 가치로 굳어진 경우에 지리적인 명칭 자체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민간의 발명의 결과로 탄생한 것 자체를 이렇게 보호해줘야만 패턴트로 보호해줘야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해줘야만 발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생기게 돼서 인간 전체의 그 웰빙이 강화된다. 패턴트도 보호해줘야 되고 RC라든지 저 비밀 보호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카피라이트의 경우는 50년이나 70년이나 이런 논쟁이 있고 트립스는 50년을 미니멈 스탠더드로 정했죠. moral right까지 보호해줘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죠. 그래서 버런 컨벤션에는 그 아티클 6비스라는 게 있어서 모럴 컨벤션, 모럴 라이트를 이렇게 보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distortion이나 mutilation이나 other modification or other derogatory action 로부터의 대상이 되는 거를 대상이 되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클레임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피라이트는 어떤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저자의 승인 없이. 그게 이제 위법인데 모럴 라이트는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뮤틸레이션 되고 좀 이렇게 디스토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무한도전에 무슨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 뭐 이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박인호 저자가 원래 만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저작물을 본따서 한 개 누가 보더라도 좀 명백해서 이거는 이제 박인호 저자의 그 100명의 위인들을 카피한 게 아니죠. 상당히 변형시키고 희화한 거죠. 그래서 이 원 저작자의 그 저작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럴 라이트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모럴 라이트 위반을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판결이 끝까지 안 가고 둘이 뭐 합의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배상으로 줬다고 그래요. 중간에 스탑됐는데 우리나라는 모럴 라이트를 좀 인정하죠. 여기 보면은 그 서태지의 컴백홈 이 노래를 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배치수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닌가? 컴백홈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이제 카피한 게 아니죠. 완전히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제 모럴 라이트를 침해한 거다. 그래서 이건 아마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침해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모럴 라이트 인정하는데 아무튼 간에 모럴 라이트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미니멈 스탠다드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트립스는 except moral r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하는 거는 금지지만 moral right까지 보장하는 거는 미니멈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보호하는 나라는 보호하는 거고 하지 않을 나라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oral right은 제외시키죠.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갔는데
FTA에서는 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죠. expression 자체를 보호하는 게 카피라이트이지 아이디어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니멈 스탠다드를 카피라이트의 보호 대상에 관한 미니멈 스탠다드를 expression으로 정하는 거죠.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한 보호가 되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아이디어까지 좀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 강화된 보호를 협약으로 규정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픽세이션을 요구하느냐 이건데 어떤 익스프레션 자체가 어떤 매체에 이렇게 픽스되지 않은 상황 그 상황까지도 보호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죠. 한미 FTA는 permanent or temporary storage 된 경우까지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temporary storage 상태인 경우도 카피라이트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A와 B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두 개 다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5호가. 그래서 일시적 저장 상태에 있는 것까지도 저작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완전히 저장돼 있으면 그거는 퍼머넌 스토리지지만 그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호스트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고 있을 때 그 컨텐츠가 자기 컴퓨터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지만 스트리밍 상태에서 들어와 있는 경우 램이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죠. 컴퓨터를 끄면 사라지지만 컴퓨터 켜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보여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temporary storage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 가지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mporary storage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한미 FTA는 그 보호의 그 조건을 좀 더 확실하게 규정하면서 조금 높인 측면이 있죠. 그 트레이드마크는 우리가 상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파란 선 그어가지고 그냥 아비트로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엑소의 마크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선라이즈라는 게 태양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게 아마 음료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서제스티브한 마크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GE 이런 General Electric에서 이렇게 GE라는 글자를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하게 써서 완전히 그 마크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마크가 다 보호 대상이에요. 트레이드 마크라는 거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회사에 회사를 인디케이트하는 아이덴티파이하는 마크를 만들었으면 그 마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미국의 그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코로나하고 버드와이저일 텐데 이 버드와이저가 실제로는 이렇게 체코에 그죠? 부드비크인가 뭐 부드비크인가 뭐 이런 그 맥주에 원래 유명한 맥주였죠. 요거에 이제 약간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서 요 상표도 상당히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여기 보면은 요거하고 요것도 상당히 좀 다르긴 한데 조금 유사하죠. 유사하고 전체적인 그 패턴도 조금 그 글씨 저 네임 자체도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이게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이게. 이거는 상당히 그 아비트로리 마크와 그 인디카티브 마크의 혼합 형태의 그 침해에 해당되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수십 년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분쟁이죠. 이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컬 사인을 또는 그 시밀러 사인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그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유발할 라이클리후드가 성립되는 그런 경우에는 침해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identical or similar 사인을 사용했는데 그게 소비자의 그 컨퓨전을 불러일으킬 라이클리후드가 있다. 그러면 침해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트립스가 정한 그 침해 스탠다드죠. 침해 스탠다드고 웰로 마크의 경우는 특징이 있어서 반드시 시밀러 굿에 그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라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밀러 굿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리고 likelihood confusion이라는 개념이 약간 바뀝니다. 바뀌어서 likely to damage interest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표권자의 이해, 그 상업적인 이해를 그 침해하는 식으로 커넥션을 인디케이트하면서 반드시 동일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침해라고 스탠다드를 정했죠. 트립스는. 그래서 웰로 마크는 일반적인 마크보다 침해에 이르는 그 스탠다드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쉽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강화하는 거죠. 웰로 마크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아우디가 자동차인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서 지 거를 아우디다 이렇게 부착하는 경우도 침해지만 당연히 침해지만 TV를 만들었어요. TV를 만들어 놓고 아우디 TV다 이렇게 상표를 달면 이게 과연 침해냐 아니냐 이게 판단해야 되는데 아우디라는 건 웰로 마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시밀러 그것이 아닐지라도 오토모빌과 TV는 시밀러 그것이 아니죠. 아닐지라도 이게 그 아우디 회사의 상업적인 인트레스트에 데미지를 가할 하는 커넥션으로 그 사용했으면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우디 TV 이런 거를 이제 붙여놓고 TV를 팔아요. 근데 TV가 품질이 안 좋을 수 있죠. 남의 그 상표를 도용하는 기업이 뭐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TV가 뭐 쉽게 고장이 난다든지 뭐 부서진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아우디 회사가 혹시라도 TV까지 손을 댔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우디 회사가 뭐 별로 이렇게 질이 안 좋아졌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디라는 명성이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도 그 침해라고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우디 TV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그래서 이 웰로 마크는 이제 보호가 좀 더 강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트립스 수준에서 세팅한 그 침해 스탠다드는 그래요. 이 MGM이 그죠? MGM이 최근에 아마 어디 다른 데 인수가 됐던 것 같은데 어디에 인수가 됐나? 소니가 샀나? MGM이 우리가 유명한 회사죠 이거. 여러분은 그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는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화나 이런 걸 TV에서 평일에는 잘 방영을 안 해줬어요. 주말에 명화 그때만 방영해 줬어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밤 8시인가 뭐 그래서 9시인가. 그래서 그 동네 어린이들이 일정한 그 주말만 되면은 이거 저 영화 보려고 외화 보려고 TV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럼 항상 그 라이온이 와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MGM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예. 라이온의 어흥까지 포함해서 이게 트레이드마크인데 뭐 어떤 회사가 이렇게 강아지입니까? 불독을 해놓고 뭐 강아지 왕 하면서 시작이 된다. 응? 그럼 이게 과연 침해냐 아니냐 이거예요. 웰로 막 생각해 보면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구찌인데 쿠치
프라파, 버버리, 이게 스페링이 좀 다르면 이게 사실은 그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웰로 막이면 이게 다 치매입니다. 이거 다 그냥 치매가 되버립니다. GI라는 거는 어떤 지리적 명칭이 하나의 그 제품의 고유의 품질을 형성돼 왔고 그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정도의 뚜렷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지리적 명칭 자체를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데 보르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 프랑스의 일정한 지역이죠. 여기서 생산된 와인은 상당한 그 다른 와인과 디스팅티브한 특징을 지니게 되죠. 스카치 위스키에서 스카치라는 게 스코틀랜드에서 제조된 그 위스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위스키와 좀 구별되는 하나의 그 품질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죠. 파마산 치즈의 파마산 이것도 GI고 아이다호 포테이로 이거 잘 먹어보지 못했는데 뭐 아이다호 포테이로가 맛있나요? 그런 것 같아. 비스미티 라이스, 비스미티라는 게 그렇죠. 캐시미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보성 녹차라든지 삼성 청결고추 이게 맛있나? 서귀포 감귤이 과연 그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상당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나온 감귤이 다른 감귤에 비해서 상당히 특징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데 당연히 뭐 제주도민들은 이게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GI인데 이 트립스 협정은 이 와인과 스피릿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보호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GI는 그 GI 명칭을 사용하는 게 퍼블릭을 미스리드 하거나 unfair competition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침해로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침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퍼블릭을 미스리드 한다거나 뭐 unfair competition을 창조하는 경우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바틀에다가 그냥 써버려요, 명확히. 이거는 진짜 거기서 생산된 게 아닌데 내가 이 명칭 쓴다 이렇게 써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럼 비록 그 명칭을 썼더라도 퍼블릭이 미스리드 당하지 않겠죠. 스카치 위스키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스카틀랜드 생산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써버리면은 이거는 퍼블릭 미스리드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GI 침해는 안 해요. 그랬는데 이 트립스 협정에서는 와인과 스피릿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필요하지 않게끔 스탠다드를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와인과 스피릿에 대해서는 퍼블릭이 미스리드 당하지 않더라도 이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보르도 와인 보르도라고 해놓고 한국의 보르도 와인이다 그래놓고 밑에다가 보르도에서 생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써도 그건 침해입니다. 침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트립스의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는 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뭐 지방자치대도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지역 단위로 뭐 좀 차별화된 그 농업이라 그럴까 이런 걸 좀 하면서 지적 표시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내법적으로 등록해 놓은 이렇게 수많은 그 GI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국제적으로 또 GI로서 보호될 수 있느냐 하는 건 별도의 문제죠. 칩셋장에서 얘기한 그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의 특성이 그 지역에서 고유한 그 환경 하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라이크 프로덕트과 구별되는 특성을 이렇게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리적 명칭, 그게 GI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국제적으로 GI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이슈인데, 국내적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GI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청해서 심의를 하고 뭐 이렇게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하고, 그거는 뭐 GI가 아닌데 왜 GI라고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업자들이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심의를 해서 이제 인가가 나는 경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심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근데 이게 국내적으로는 좀 남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제 협약상에 어떠한 기준 하에서 이걸 인정할 건가 하는 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되겠죠. 패턴트는 뭐 신규 발명의 결과로 산업적인 그 적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덕트나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경우, 이게 이제 패턴트로 보호가 되고 20년 동안 보호가 되고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죠. 일종의 모노폴리를 창출하는 거죠. 다만 그 인벤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과정이나 노하우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죠. 공개를 해서 20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피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죠. 20년 동안 독점을 창출하는 대가로 노하우까지 디스클로저 시킴으로써 20년이 딱 지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카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죠. 플랜트 버라이어티를 이제 프로텍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의 경우는 이제 패턴 프로텍션을 좀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그 IPR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 하에 또는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떠한 정도로 보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스탠다드가 이렇게 TRIPS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좀 강화된 보호를 이렇게 FTA로 규정하고 TRIPS가 커버하지 않는 내용까지 이렇게 추가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게 이제 FTA의 이슈고,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호하는 스탠다드가 정해졌으면 그걸 보호하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procedurally 그걸 enforcement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그걸 보호하는 거죠. 뭐 민사 또는 행정적인 그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잠정 조치, 가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국경에서의 그 커스텀스 보더 매저를 통해서 아예 국내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시저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시저 중에서 미니멈리 이 정도는 수립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트립스 협정에서 이렇게 딱 해당 조항들이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절차적인 보호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말고 다른 제도까지도 포함해서 절차적으로 또 보호를 강화할 건가 말 건가, 그게 이제 FTA 이슈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그 이해하에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